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져도 됩니다. 또 쉬어가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깟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도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것의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산 정상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걷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다. 그 경사가 가파를수록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참 묘한 일이었다. 중력을 거슬러 위를 향하는 것보다 중력의 이치에 맞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웠다. 가만 보면 그랬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고 힘 빠진다. 지치고 고단하다. 더 자주 넘어지며 다친다. 어쩌면 삶은 가파른 경사를 끊임없이 걷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올라갈 구멍은 보여도 내려갈 구멍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더욱 가파른 삶을 올라온 사람에게 더, 또 무던히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온 사람에게는 더, 이제 조금 내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짐을 덜어내 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나 두렵다. 무겁다. 그게 뭐라고? 포기하면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한 포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두 보 전진을 위한 한 보 후퇴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내려가는 게 힘들다 두렵다 말하는 것이다. 더 올라가라고. 그게 마음 편할 거라고. 이 두 다리로 밟고 올라서 왔던 길인데 한 번 올라서면 돌아서 거꾸로 향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막상 내려가 보면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서 내려갈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건지, 아니면 저기 보이지 않는 위에서부터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 같은 것이라도 있는 건지. 예컨대 욕심 같은 것들. 그래. 다 그랬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웠다. 더 욕심 있고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될수록, 그런 무거운 삶을 살아갈수록 쉽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 살아가는 거더라. 삶이란 가파른 경사를 끊임없이 걷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오른 만큼, 욕심을 내면 낸 만큼, 그만큼의 삶의 무게가 커지고 삶의 책임도 커진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높이 오르고자 해서 올라갔다면, 만약 내려가거나 내려가야만 할 때,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지요. 삶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것도 삶의 방법 같습니다.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삶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진행합니다. 나의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나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조언을 참고할 순 있어도,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의 도출 또한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 당신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적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삶은 지금껏 주체적인 선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체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의 관계라는 것이 스며들면서 삶이 점점 타인의 위주로 기운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의 조언에 조금 더 귀가 기운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도 타인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가 행하겠지만 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결정되곤 한다. 주체적이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꼭 별 5개의 맛집이 아니라도 나의 입맛에 맞으면 그곳은 나에게 먹는 것에 행복을 주는 맛집일 것이다. 꼭 높은 평점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재미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의 기억에 남을 명작이 될 것이다. 소문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휴식처일 것이다. 타인의 의견과 조언, 도움을 참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에 의해 선택의 잣대가 자주 흔들린다면 나에게 맞는 것을 자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적당히만 이용하고 살자.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선택의 이유가 타인에게서 나온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남 탓만 하고 사는 반쪽뿐인 삶이 될 것이다. 발전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만족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선택, 당신의 책임,
그리고 당신의 평가를 소중히 하길 바란다.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며 살아주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자.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나의 삶이다. 아무 노력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면 배 아프지 않은가? 다음 이야기는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산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곳을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다들 있었잖아요.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꿈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것을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그동안 살아온 삶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 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히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나는 허무함 느끼게 될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 리스트를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물, 생명, 공기, 반팔티, 바지, 컵, 친구, 직장, 가족, 침대 등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가요.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힘든 이유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린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주변은 나에게 절대적을 요구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나는 절대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간다. 내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해온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갖는 기대감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절대값에 갇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업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절대값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업무 실적이 좋더라도 부장은 더 좋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원보다 잘했지만 부장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 어느 면에도 쉽게 적용된다. 학업과 회사 생활은 물론이며 사랑 같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정 같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쉽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쉽게 질타받는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더 주면 줄수록 쉽게 야박한 사람이 된다. 잘해온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것에 있다. 당신이 정말 혼날 짓을, 질타받을 짓을, 못난 짓을 해서가 아닌 상대성과 기대치에 대한 이중적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며 호소한다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의 힘듦을 설명해봤자 상대에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상황을 이겨내어야 한다.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잘 이용하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절대값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자. 상대적으론 잘했지만 절대값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자.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충을 스스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부당한 기대와 이중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어워지는 이야기는 보여지는 삶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입니다. 글을 쓰는 삶을 살다 보면 몇 번씩 과도기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가 잘 쓰는 것만 같아서 그것을 티내고 싶은 것이다. 더 진중한 표현을 쓰고 싶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싶어 힘을 잔뜩 주는 시기이다. 그렇게 쓰인 글을 보며 그 당시 작가 스스로 대단한 만족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되곤 한다. 결국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읽히지 않는 글은 그 구실을 하지 못한다. 글은 보여지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전하고자 하는 바가 어렵게 전달되고 전문이 감동으로 가득 차. 꼭 감동을 전해야 할 부분엔 감동이 없다.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글은 결국 잊힐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다. 어쩐지 삶을 표현할 때에 적어나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글쓰기와 삶은 닮은 구석이 많이 있다. 보여지고 싶은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부분일 것이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힘을 잔뜩 주어 뽐내곤 한다. 그 끝은 어떨까? 힘이 잔뜩 들어간 글처럼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결국 그 누구도 나를 좋은 사람이구나.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래 두고 볼 일도 아니다. 과도기를 겪는 사람과는 대면하고 몇 번의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다. 나 잘난 것 좀 봐달라 애타게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삶은 보여지는 것을 쫓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 곧 본질이 흐려진다. 삶의 의미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며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역할일까? 아니다. 삶의 의미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 나오며 그것이 삶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역할이다.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느끼기에 행복하게 그리고 열정적이게 부유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에 집중하면 굳이 내가 티내지 않아도 새어 나오게 되어 있다. 타인에게도 나의 삶이 이해가 되며 그 이해는 감동적인 이해가 될 것이다. 글도 삶도 보여주고 싶어 힘을 쏟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린다.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득이 되는 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다. 온전히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하며 본질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만큼 타인도 자연스럽게 알아줄 일인 것이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입니다. 10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안색이 영 어두워 보였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진학을 꿈꾸는 삼수생이었다.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에도 못 가고 못난 하루를 살아간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그런 한탄을 연거푸 뱉고 있었다. 내가 요즘 어떤 기분이 드냐면 식량만 좀 먹는 10층이가 된 기분이야. 우리 집이 10층이거든. 밤에 독서실에서 나와 억지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10층입니다. 소리를 듣는데 그게 자꾸 10층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 있지. 꼭 나보고 10층이라고 놀리는 것 같더라고. 부모님이 뭐라 하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였어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괜한 말이 아니라 나는 몇 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는 내가 참 멋있다 느꼈거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모두가 그냥 성적에 맞는 곳을 가지만 넌 그게 아니잖아. 너의 목표를 이루려고 계속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 그럼 뭐해? 결국 남보다 늦는 거잖아. 이번 연도에도 안 되면 그냥 공장이나 들어가려고. 그는 공부를 한다며 친구들의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나는 늘 그의 소식을 간간히 접하며 지금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니었다. 연이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땅끝까지 떨어져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마음먹은 대로 듣고 마음먹은 대로 받아들이곤 한다. 스스로가 별로인 사람이라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자신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못난 모습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만 들리고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왔던 그 친구가 실망스럽고 못나 보였다.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말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고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런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죄 없는 주변인들까지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래, 내 귀에 그렇게 들린다 치자. 내가 집에 나와 독서실로 향할 땐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너 독서실에 갈 때 너희 집 엘리베이터에서도 10층이라고 해? 아니 1층입니다 하겠지. 그래. 내가 생각했던 넌 자신감 넘치고 뚝심 있는 애였는데 못 본 사이 많이 변했네. 내가 알고 있는 너라면 집을 내려오며 들리는 1층입니다. 소릴 1등입니다. 로 들었을 텐데 말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면서 약해지는 소리 말고 정신 차려. 1등이란 생각으로 마음 다잡아. 넌 1등이야. 너만 그걸 몰라주지만 내 가족도 너랑 내가 아는 주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식충이가 아닌 1등이라고 믿고 있다고 다들. 친구는 다음 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어 스스로의 삶을 1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그는 현대 사회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표본적인 모습이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책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남들은 나를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내가 틀렸다고 기죽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렇게 점점 못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다면 또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듣고, 느껴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멋진 사람이 되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못난 사람이 된다. 어떤 일로 스스로를 별로인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일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별로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 하자 없는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든 정말 별로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코 별로이지 않은 당신이기에 그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닌가. 결코 못나지 않은 당신을 스스로 못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형,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내가 듣고 싶은 말. 전부 나를 기준으로 세웠고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카페,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언제부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는 삶보단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구분이 되었는데 이젠 뭐가 좋고 싫은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는데 그걸 자꾸 모르려고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기 일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좋아하면 득이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곤 한다. 싫은 말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있기 싫은 곳에 적응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평소엔 입지 않을 불편한 옷을 쇼핑하는 내가 있었다. 무던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점차 나의 삶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기적이거나 못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내치는 순간 앞으로의 삶에 득이 될 게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다. 어른이 가진 그 자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또 어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어른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떠한 시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했던 어른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있었고 상상해왔던 어른과 다른 나를 보며 허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어른이라는 자유를 꿈꿨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족쇄를 찬 격이었다. 지금 내 기준에서의 어른은 허울뿐인 자유이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삶이자 어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시간을 되돌아가 그간 어른을 동경해왔던 어린 나에게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언제가 되어도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없는 너 자신을 살아가라고. 꼬마였던 작은 나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른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보다 빠른 것 같아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투나 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도달점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것만 같고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단 부러움이 들기 마련이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는 정보로 말입니다. 타인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적인 면이 어떻고 어떤 위치에 있고 집안은 어떤 상황인지 오직 당신만 알 수 있죠. 사소하게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언질하지 않는다면 타인은 영영 그 사실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겉에 맴도는 불분명한 것들만 당신에게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지 부정적으로 보이길 원하진 않으니까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 미디어에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한 가게를 보며 돈 잘 벌겠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새겨지곤 하죠.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월세와 직원 월급에 빠듯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투자자에게 절반가량의 수익을 납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정말 흥했다 생각하는 가게들도 연거푸 문을 닫는 상황이 나오곤 합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그 사장이 돈을 잘 벌겠다 생각하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들 전부 겉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비치고 싶은 것들 또한 허울뿐인 겉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은 곧 허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부러움을 가지는 것은 곧 질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모르듯 나도 타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이죠. 질투할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즘 들어 안색이 좋지 않다면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약 70%가 물이고 그중 약 2% 정도가 담수, 즉 삼킬 수 있어 생명을 연장하는 연료가 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푸른 행성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런 지구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것이고 지구의 표면은 금방 푸른 빛을 잃어버려 죽은 행성처럼 보이게 되겠죠. 지구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대부분은 자잘한 고민, 걱정 또는 우울,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차지하곤 합니다. 무엇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전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삶의 연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마실 수 있는 담수처럼 말이죠. 그것 이외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깊게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또는 이미 지나가서 잊어버려야 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삼킬 수 없고 또 삼킬 필요도 없는 것들이겠죠. 그런 생각과 감정의 대부분이 고여 있습니다. 언젠가 했던 고민과 걱정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두렵고 우울하며 가슴 졸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의심하고 박탈감을 느끼며 무기력해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이 썩어납니다. 끓지 않아 썩는 물처럼 맛진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의 생기가 도는 푸른빛이 아닌 퀴퀴한 잿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썩고 있기에 좋지 않은 안색을 두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며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전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타인을 만나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해서 해소를 해야 합니다. 꼭 누군가가 아니라도 다른 것에 집중하며 흐르게 하고 그로 인해 여유를 넓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의 감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생각들에 대처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매번 같은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행위는 대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격한 운동 못지않게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루하루 큰 에너지 소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모에 대한 결과는 없고 매번 같은 소모만 지속되니 의욕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퀭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당신의 그 진부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고이게 두지 말고 흐르게 해서 푸릇푸릇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은 퀴퀴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내가 게을리 일을 하며 부를 축적할 순 없다. 마음이 고단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가치는 없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얻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조건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내가 포기한 만큼 딱 그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욕심이란 감정은 자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한다. 조금 더 편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해내고 싶은 일은 있으면서 마음이 힘든 것은 싫어한다. 시간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고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하며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이 더 힘들어질 뿐더러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격이다. 그럴수록 실망하고 좌절하는 횟수도 빈번해진다. 당신이 이러한 이중적인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힘이 빠진 상태라면 말하고 싶다. 정신 차려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더 하고 더 만족할 것인가? 또 하나는 덜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인가? 이제 나의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이 더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덜 한다면 그만큼 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결과 자체보단 그 가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덜 고생하고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면 당신은 덜 고생한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더 고생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면 당신은 더 만족하는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무엇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곧 누구의 승리라 말할 수 없다. 행복과 성취감의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단지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승리를 논할 거리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후회나 박탈감 또는 회의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와 감정을 노동시키기 때문이다. 일이든 관계든 사랑이든 삶이든 어떤 일을 망치는 이유도 효율적인 면만을 쫓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그 전에 엄청난 경험과 고난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의 효율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치를 둔 곳에 기울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에 만족한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우리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선 내가 중점으로 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하자. 당신 덜 고생하는 것을 바라고 살 것인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라고 살 것인가? 덜 마음 쓰고 살 것인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살 것인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위로를 가하지 말 것입니다. 잘 나아가고 있다가도 뜬금없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 날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비운의 예감이 드는 날. 자신감과 자존감이 땅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 그럴 때면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더 열심히 하자 정도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 열중했다. 열심히 하자고. 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더, 누구보다 더, 어쩌면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위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그때,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내가 고작 그 짧은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의 결과가 특출나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고작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결과가 눈에 띄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만약 그 순간에 열심히 해서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과가 눈에 확 띌 만큼 쉽게 오르내릴 일이라면 그것은 내 생각보다 쉽고 또 이루어야 할 가치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많다. 굳이 붙잡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일일 것이다. 인생은 짧은 순간의 싸움이 아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일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낼 정도로 크고 무게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짧은 순간의 싸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라톤보다 긴 경주를 두고 순간의 쉼을 허락 못해 열심히 하자 채찍을 가하는가? 두렵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는 순간 다시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잠시라도 쉬어가는 순간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잘못된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 당신이 진정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당신의 여유를 갉아먹어서까지 움켜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롱런을 위해 잠시의 쉼을 주자. 앞으로 길고 긴 구간들을 위해 잠시의 쉼을 주는 용기를 가지자. 열심히 하자는 다짐 아닌 더 길게 보자는 다짐을 하자. 잠시 앉아 쉬어도 다시 신발끈을 묶고 나아갈 자신을 믿어주자. 잠시라도 멈춘다면 다신 달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들. 전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일 테니까 나에 대한 최소한의 응원을 허락하는 삶이기를 바란다.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를 바란다. 당신이 그때, 그날, 그 시간, 그 순간마다 잘못된 위로를 건네지 않길 바란다. 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무엇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음 이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곤 합니다. 선천적으로 무엇에 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후천적으로 무엇을 더 잘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하는 척도에 따라서 말이죠. 단순한 비교를 하며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꺼질 듯한 열정에 불씨의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며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나를 축여주는 생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를 하며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일 뿐입니다. 꺼져가는 열정에 불씨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고 나의 목을 축여 죽인커녕 병들게 할 기름을 마시는 격입니다. 지속된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은 곧 사람 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특별함과 보잘것없는의 척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나는 보잘것없어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특별해서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마련이죠. 꾸준히 비교하고 자신을 낮추다 보면 아주 당연한 흐름에 종착역일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은 나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것을 쓸모없게 몰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망상일 뿐이며 당신은 특별합니다. 진위를 따질 노력조차 아까울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론 특별함의 척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생각된다면 단지 상대가 노력을 더했을 뿐이고 당연히 어느 면에선 당신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이미 당신이 더욱 뛰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만나 당신은 빛을 발휘할 것이고 어떤 시간을 만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에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특별하고 말고를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있어 값비싼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비싼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고 그만큼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빗대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행복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로 진행합니다. 행복.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말 그대로 행복은 하는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당신이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 당신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가정해보자. 가령 운전을 한다. 당신이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유할 수 있는가 하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하는 순간에 하나여 그것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운전을 하는 와중에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반대로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행복은 나의 기준이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억지로 주입한다 해서 주입될 수 없다. 행복을 당신으로부터 구속시키려 하지 말자. 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행복에 대한 자유는 온전히 당신에게 있으며 그것을 할지 말지는 당신이 정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당신이 지는 것이며 그 책임이 두려워 행복이란 감정을 섣불리 감행할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한 상황을 두고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곤 한다. 사실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두려울 뿐이다. 내가 오늘 행복만을 좇는다면 내일은 행복을 행하지 못할까? 참 조삼모사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억하자. 행복은 하는 것이다. 행복의 주체는 나이다. 그러한 자발적 행위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타인의 지시에 따를 수도 없다. 선뜻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뒤에 따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자. 이런 이상주의적 문장을 뱉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지금 행복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책임이 무겁다면 지금의 행복은 잠시 미뤄두자. 하지만 지금 행복을 행하지 못함으로 받게 될 책임이 별것 없어 보인다면 지금 당장 행복을 행하자. 그것의 주체는 당신이고 선택도 책임도 당신 몫이니 우린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미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행복을 미뤄둔 것에 대해 감히 불행이라며 정의하지 말자. 그것으로 인해 끙끙 소갈이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혹여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란 망상 또한 품지 말자. 행복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행복하진 못할지언정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불행도 불행이 아닌 것이 되며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행복과 그 반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신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떠한 감정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타인과 연애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애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말고 내가 끌리는 영화라면 10,000원 내고 선뜻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삶.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내가 느끼기엔 최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착한 척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단호함을 끌어낼 줄 아는 삶.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나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그런 기준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에서의 연습일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삶.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지음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로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남의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이 생각나는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뛰어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한 데카르트의 말도 생각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고생했을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동은 책으로 곱씹으면서 읽었을 때 나옵니다. 오늘 소개 못한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부디 이 책과 함께 곱씹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고 다른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